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토진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이라트와 클럽 브리에입니다. 카이라트 알마티는 이번 경기를 유럽 무대에서의 도전이라는 부담과 함께 홈 개최에 따른 심리적 이점을 동시에 안고 맞이하게 됩니다. 장소 자체는 카자흐스탄이지만 혹한 환경 속에서 치러지는 중립에 가까운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 적응력 측면에서는 카이라트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카이라트는 전반적으로 고전하고 있으나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으로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에고르 소로킨과 알렉산드르 마르티노비치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은 비교적 조직력이 유지되고 있고 중원에서는 발레리 그로미코와 단 글라저가 활동량과 압박으로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방에서는 조르징요와 에드밀송 산투스가 주축이 되어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한 한방을 노리는 구조이며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세트피스 집중도는 카이라트의 가장 현실적인 득점 루트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들에서 후반 15분 이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실점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매치업에서도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클럽 브리에는 분명한 공격 색채를 유지한 채 원정에 나서지만 일정 병행에 따른 체력 부담과 대규모 부상 이슈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시몽 미뇰레와 다니 판데너위벌의 이탈로 골문 안정성이 흔들리고 중원에서는 린트 오두어가 빠지며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토스 초리스와 로메오 베르만트의 출전이 불투명해지면서 브리에가 그동안 강점으로 삼아왔던 빠른 측면 침투와 전방 압박 효율 역시 일정 부분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스 바나켄을 중심으로 중앙에서 경기를 풀어가고 카를로스 포르부스와 니콜로 트레솔디 등 경험 있는 자원들이 공격을 분담하는 형태가 예상되는데 전개 속도는 다소 느려지더라도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 자체는 여전히 위협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카이라트는 라인을 낮게 유지하며 수비 블록을 단단히 쌓은 뒤 역습과 세트피스로 제한된 기회를 극대화하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클럽 브리에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려 하겠지만 원정 환경과 체력 저하 그리고 핵심 자원 결장으로 인해 평소만큼의 압박 강도와 측면 전개 완성도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차와 개별 선수들의 결정력에서 비롯되는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경기 초반에는 브리에가 점유율을 확보하며 주도권을 잡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변수와 집중력 싸움 속에서 스코어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카이라트가 수비적으로 최대한 버티며 저항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완성도와 마무리 능력에서는 브리에가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이 경기는 클럽 브리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보데글림트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보데글림트는 이번 경기에서 홈에 2점을 안고 맨체스터 시티를 맞이합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6경기 무승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성적은 아쉽지만 경기당 평균 득실 합계가 3.67골에 이를 만큼 공격적인 흐름 자체는 꾸준히 유지해 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후반전 교체 이후 득점력이 눈에 띄게 살아나는 패턴이 반복되며 상대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템포를 끌어올려 실점을 만회하거나 경기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패트릭 베르그를 중심으로 옌스 페테르하우게, 안드레아스 헬메르센까지 전방과 중원의 핵심 자원들이 모두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마그누스 리스네스와 안데르스 퀼링의 역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과 전진 패스를 반복하며 홈 경기 특유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리그 종료 이후에도 친선 경기와 훈련을 통해 경기 감각을 유지해왔고 조직적인 점유보다는 간결한 전진과 직접적인 침투를 통해 빠르게 박스 근처로 들어가는 전술적 선택이 이번 경기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다득점 경기만큼이나 수비에서의 불안도 함께 노출되고 있어 공격으로 이를 상쇄하지 못하는 순간 경기 주도권을 내줄 위험 역시 분명합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객관적인 전력과 선수 개개인의 완성도에서 여전히 한 수 위에 있는 팀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4승 1무 1패라는 안정적인 성적과 함께 경기당 평균 3.00골에 달하는 득점력은 여전하지만 최근 리그와 컵 대회를 병행하며 3에서 4일 간격의 강행군이 이어진 점은 분명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조슈코 그바르디올의 장기 결장에 더해 루벤 디아스와 존 스톤스까지 빠진 수비 라인은 안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베르나르도 실바의 징계 결장은 중원에서의 볼 운반과 창의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통제하는 능력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라이언 셰르키, 앙투안 세멘요, 오마르 마르무시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가세하면서 공격 전개에서의 유연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종합해보면 보데글림트는 홈의 기후와 환경을 활용해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를 끌어올리며 맨시티의 체력 부담을 노릴 가능성이 높고, 맨시티는 초반부터 점유율과 전진 패스로 주도권을 잡아 빠르게 균형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홈팀의 공격 전환은 위협적이지만 수비 효율과 경기 전체를 통제하는 능력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결정적인 순간의 마무리와 세트피스 완성도에서는 맨시티 쪽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보데글림트가 홈에서 분전하며 한 골 정도의 반격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나 경기 전체의 흐름과 결정력 차이를 감안하면 맨체스터 시티가 근소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되며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AS 모나코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킬리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이끄는 좌측 공격 루트를 핵심 무기로 삼아 짧은 패스 전개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드 벨링엄과 페데 발베르데, 아우렐리앙 추아메니로 구성된 중원 조합이 경기 전체의 템포와 균형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에데르 밀리탄과 안토니오 리디거의 동반 부상, 페르랑 맨디와 알바로 카레라스의 결장, 여기에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와 안드리 루닌의 이탈까지 겹치며 수비 라인의 깊이와 빌드업 안정성에는 분명한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바페의 폭발적인 득점력과 비니시우스의 돌파력이 건재한 만큼 공격 쪽에서의 기대값은 여전히 매우 높게 형성됩니다. 반면 모나코는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를 통한 한방은 위협적이지만 타쿠미 미나미노의 이탈로 이선 움직임의 유연성이 떨어졌고, 수비와 중원에서 연쇄적인 부상 공백이 발생해 압박과 커버 범위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위사의 결장은 수비 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해 레알의 좌측 공격이 더 수월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체력적인 부담과 로테이션 변수까지 감안하면 모나코가 90분 내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레알은 수비 불안을 안고서도 점유율과 공격 전개에서 꾸준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구도입니다. 순간적인 역습에서 실점 위험은 존재하지만 전방의 결정력과 홈 이점을 종합하면 레알이 경기 흐름을 관리하며 한 골 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되며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과 아스날입니다. 인터밀란은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4승 2패, 12득 4실이라는 수치를 통해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잘 잡힌 팀임을 보여주었고, 특히 전반 31분부터 45분 사이 집중력이 뛰어나 초반 주도권을 쥐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후반 75분 이후 실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기 막판 집중력 저하는 분명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하칸 차라노글루의 부상 결장이 중원 조율과 세트피스 전개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마르쿠스 투람이 모두 정상 출전 가능한 상황이라 전방의 결정력은 유지될 수 있고, 인테르는 라인을 다소 내린 상태에서 측면 압박과 역습 타이밍을 조절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맞서는 아스날은 조별리그 6전 전승, 17득 1실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에서 드러나듯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위력이 배가 되는 팀으로 61분 이후 득점 비중이 매우 높아 체력 관리와 집중력 측면에서 유럽 최상위권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리그와 컵 대회를 병행하며 일정이 빡빡했던 점, 그리고 칼라피오리와 힌카피에의 부상 이탈로 수비 로테이션 폭이 줄어든 부분은 원정 경기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부카요 사카, 레안드로 트로사르, 요케레스가 모두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측면 돌파와 후반 공세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인테르의 홈 수비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쉽지 않은 구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터밀란은 홈에서 안정적인 운영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 아스날은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과 공격 강도를 높이며 승부를 보려는 흐름이 예상되나 서로의 장점이 맞물리며 결정적인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후반 교체 카드와 집중력 싸움으로 이어지는 접전 속에서 양팀이 승부를 가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아약스입니다. 비아레알은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는 다소 고전하고 있으나 라리가에서 보여주는 공격 전개 자체는 여전히 위력적이며 니콜라 페페, 헤라르드 모레노, 조르주 미카우타제, 타지온 부캐넌, 알베르토 몰레이로 등 핵심 공격 자원들이 모두 정상 출전 가능한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파페 게헤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며 중원 밸런스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홈 경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라인을 과하게 올리기보다는 후방 안정성을 우선 확보한 뒤 전방의 개인 기량과 연계 플레이로 승부를 보려는 운영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원정에 나서는 아약스는 결장자가 겹치며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스테반 베르히스의 부상 이탈로 중원과 이선 연결이 약화되었고 보우트 베호르스트의 결장으로 최전방에서의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에서도 명확한 약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좌측 수비 자원인 유리 바스의 출전 불투명, 수비 라인 체력 저하까지 겹치며 공수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조직력이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잦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카오 타제와 모레노의 침투 조합을 중심으로 한 비아레알의 전방 압박과 뒷공간 공략은 상당히 위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상 체력 안배를 병행하더라도 홈에서의 점유율과 전개 주도권은 비아레알 쪽으로 기울 공산이 크고 아약스는 핵심 자원 이탈로 인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대응력이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력 구성, 홈 이점, 공격 완성도에서 비아레알이 한 수 위에 있는 구도이며 초반 주도권을 잡은 뒤 후반 추가 득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라 판단됩니다. 비아레알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도르트문트입니다. 토트넘은 제임스 매디슨, 모하메드 쿠두스, 데안 쿨루셰브스키, 히샬리송까지 이탈하며 전방 창의성과 득점 자원에서 큰 손실을 안고 있지만 조앙 파리냐와 루카스 베르그바를 중심으로 한중원 재편을 통해 점유율 기반의 안정적인 빌드업 구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 3전 전승, 전경기 무실점이라는 기록이 말해주듯 홈에서는 수비 라인 간격 조절과 박스 앞 집중력이 상당히 탄탄한 편이며 60분 이후 득점 비중이 높다는 점은 후반 집중력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미키 반 더 펜의 결장으로 커버 범위가 줄어든 부분은 도르트문트의 속도가 믿는 역습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홈 경기에서 보여준 수비 조직력을 감안하면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기보다는 중원 숫자를 확보한 채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귀라시, 아데엠이 베이어를 앞세운 직선적인 공격과 전방 압박으로 경기당 평균 3골 이상의 화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6경기 13실점이라는 수치에서 드러나듯 수비 전환 시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마르셀 자비처와 라미 벤세바이니의 결장으로 중원과 좌측 수비의 안정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가 유지되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조직이 느슨해지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도르트문트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이 토트넘을 몰아붙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토트넘이 점유를 통해 템포를 조절하며 도르트문트의 전진 수비 뒤 공간을 노리는 흐름이 점점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냐의 간결한 배급과 이선 침투를 활용한 빠른 전환은 도르트문트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며 홈에서의 안정된 수비와 후반 집중력을 고려하면 토트넘이 결국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공방이 잦은 흐름으로 전개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안정감에서는 토트넘이 한 발 앞설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며 토트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스포르팅과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스포르팅은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보여주던 강한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운영을 홈에서도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겠지만 올 시즌 공격의 핵심이었던 페드로 곤살베스의 이탈과 중원 빌드업의 중심인 모르텐 윌만드의 징계 결장은 전술 구조 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곤살베스가 빠지면서 이선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결정력이 동시에 약화되고 윌만드의 부재로 중원에서 압박을 풀어내며 전진 패스를 연결해 주던 축이 사라지게 되면서 공격 전개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오아니디스까지 빠지며 교체 카드의 폭이 좁아졌고 수비 라인에서도 콰레스마와 누누 산투스의 결장으로 체력 부담이 커져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반면 PSG는 루카스 에르난데스의 징계와 이강인의 부상으로 수비와 중원에서 일부 공백이 있지만 비티냐와 자이르 에메리 중심의 중원 조합 그리고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한 빠른 전환 능력은 여전히 유럽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이라는 변수와 빡빡한 일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은 존재하지만 전방에서의 개인 기량과 스쿼드 뎁스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스포르팅이 홈에서 초반 강한 압박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하더라도 중원 장악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PSG의 하이 프레싱과 측면 전환을 90분 동안 버텨내기 어렵고 결국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실점 위기를 맞을 공산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경기 초반에는 팽팽한 흐름이 형성될 수 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전력 차이가 누적되며 PSG가 결정적인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올림피아코스와 레버쿠젠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와 국내 무대에서 다득점 경기를 자주 만들어낼 만큼 공격 전개 자체는 활발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진의 연쇄 이탈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주전 골키퍼 파스알라키스의 결장과 함께 피롤라, 구스타보 만차, 베조까지 빠지면서 중앙 수비 라인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로 인해 미드필더를 변칙적으로 내려세우는 임시 대응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질 수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실점으로 직결될 위험이 큽니다. 공격에서는 엘카하비와 타레미가 각각 12골과 8골을 기록하며 확실한 득점 축을 형성하고 있고 두 선수의 연계 플레이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이 선에서 전개를 풀어주던 유수프 야즈치의 비활동 상태로 인해 공격 전환 과정에 창의성이 다소 제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레버쿠젠은 원정에서도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유지하는 팀으로 전력상 우위는 분명합니다. 그리말도와 포쿠, 시크를 중심으로 한 좌측 공격 라인은 여전히 생산성이 높고 세트피스 활용 능력 또한 유럽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라시오스의 부상 이탈과 호프만, 테리의 비활동 상태는 중원 조율과 이선 침투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탑소바의 로테이션 가능성과 골키퍼 플레켄, 텔라의 컨디션 문제는 후방 안정성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 자원의 폭과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는 올림피아코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전반에는 올림피아코스가 홈 분위기를 앞세워 비교적 팽팽한 구도를 만들 수 있겠지만 수비 불안이 누적되고 체력 부담이 커지는 후반으로 갈수록 레버쿠젠이 점유율과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림피아코스도 엘카하비와 타레미를 활용한 역습 한 방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레버쿠젠이 미세하게 앞선다고 판단되며 레버쿠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코펜하겐과 나폴리입니다. 코펜하겐은 홈에서는 과감한 전방 압박과 높은 라인 설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로드리고 후에스카스와 마그누스 매트손의 동시 이탈로 공수 밸런스에 분명한 균열이 생긴 상황입니다. 특히 매트손의 결장은 공격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 옵션 모두에 영향을 주며 최근 합류한 무코코와 라르손, 엘류누시 조합은 개별 역량은 충분하나 아직 조직적인 완성도에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전방 압박 강도는 유지되겠지만 문제는 경기 중반 이후 체력 저하 국면에서 나타나는 수비 간격 붕괴와 집중력 저하로 실제로 후반 실점 비율이 높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사흘 전 리그전을 치른 일정 부담까지 더해지며 후반 운영에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나폴리는 콘테 체제 특유의 300기반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유지하며 공을 오래 소유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실수를 빠르게 찔러 득점으로 연결하는 효율적인 전환 축구를 구사합니다. 앙귀사, 더 브리노, 길모어의 중원 결장은 분명 변수지만 맥토미니와 로보카가 활동량과 수비 밸런스를 책임지며 중원을 단단히 잡아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격에서는 네레스와 루카쿠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헤이룬을 중심으로 폴리타노와 노아랑이 남아있어 역습과 박스 침투 루트는 여전히 위협적이며 특히 헤이룬은 넓은 활동 반경과 직선적인 침투로 원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코펜하겐이 초반 홈 분위기를 앞세워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지만 풀백 전진 이후 노출되는 공간과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나폴리의 직선적인 침투와 전환 속도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결국 경기 초반 흐름은 팽팽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후반 집중력, 교체 카드 활용까지 감안하면 나폴리가 후반으로 갈수록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나폴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